안녕하십니까. 도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정경민 변리사입니다. 지금부터 이 지식재산권 어떻게 사용되는 권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심할 수 있을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진행되는 촬영이다 보니 그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는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잘 모르실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제가 질문을 받는다든지 어디 강의를 간다든지 멘토링을 진행한다든지 했을 때 본인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뭘 궁금할지도 몰라서 잘 물어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지식재산권이 어떤 내용이냐, 우리 그래서 겉핥기로라도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재산권이란 간단하게 개요를 살펴보고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지식활동에 의해 창출된 재산적 가치에 대한 권리다라는 것이 정의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머릿속에만 있는 아이디어인 지식, 이거를 권리화하겠다라는 건데요. 좀 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이제 집에 사실 때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내가 부동산에 내가 살고 있다고 다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부동산도 내가 등기를 하여야만 내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이디어, 우리 지식에 대한 것도 내가 그냥 이거 내 거다, 내가 먼저 생각했다, 내가 먼저 썼다는 것만으로 항상 재산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요식행위를 통해서 그때부터 내 재산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이디어에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종류로서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또 말씀한 것과 다르게 바로 창작 시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떤 요식행위가 바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그리고 실용신앙권, 상표권, 디자인권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지식재산권을 그럼 왜 필요하냐? 그냥 내가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먼저 썼으면 누가 나를 베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결국 이제 내 아이디어를 등기화, 권리화한다라는 것은 권리화함으로써 타인이 내가 등기를 한 집에 누가 살고 있으면 내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권리화한 지식재산권은 타인의 모방을 방지하는 것이 1번 목적이고 내가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2번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제 부가적으로는 내가 특허권을 잘 보유하고 있으면 VC라든지 그런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데 조금 용이하고요. 특허받은 특허받은 무슨 방법, 이거는 특허받은 음식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마케팅하는데 상당히 또 유용하게 쓰이기도 하고요. 가지의금 처리라든지 그런 회계 처리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저작권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할 창작물에 대한 어떤 저작물인데, 여기에 대해서 배타적,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작물 창작 시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 형식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건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저작권위원회를 통해서 꼭 등록을 받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제 등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창작해놓고 혼자 꽁꽁 숨겨두었다고 하더라도 항상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저작권을 예를 들면 그림을 내가 그려서 스케치북에 그려서 보물창고에 넣어놨어. 근데 나중에 누가 이 비슷한 그림을 따라 그렸어요. 그러면은 이건 저작권이 아마 나한테는 있겠죠. 창작한 시에 발생을 하니까. 하지만 그거를 아무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작권위원회에 내가 이거를 이 시간에 만들었어 라고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몇만 원 좀 들기는 하는데, 그게 좀 귀찮으시면은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같은 데다가 업로드를 해두시면은 인터넷에 찍혀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 저작권이 발생했어 라고 입증하는데 조금 용이하기는 하겠습니다. 보호 대상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내 저작물을 누군가가 무단으로 복제해서 배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침해가 되겠지만, 이런 걸 보호해야 되겠지만, 좀 이런 건 있어요. 내가 만든 것과 좀 비슷하게 만드는 이른바 표절 행위로서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거를 저작권 침해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려면은 일단 저작물성이 있어야 돼요. 창작물이어야 되고 어떤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저작물을 보고 따라한 의거성이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유사하여야 합니다. 먼저 예를 하나 보실 텐데요.
삼성전자 광고, 뭐 마이크 캐나의 원본, 대한항공 광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제일 먼저 세상에 알려진 것은 마이크 캐나라는 사진 작가가 찍은 솔섬, 파인트리 아일랜드나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 사진 작가의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보니 아무래도 멋있잖아요. 이 섬에 나무가 있고 딱 나무들이 그림자로 딱 져 있는데 멋있기 때문에 이거를 대한항공이나 삼성전자에서 비슷하게 따라 만들었나 봅니다. 그러니 이 작가분은 좀 속이 상했는지 이걸로 대해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연 경관은 만인에게 공유되는 창작의 소지 아니냐. 어떤 촬영자가 피사체의 변경을 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즉 누가 가서 자연 그대로 촬영을 하는 거지 일부를 내가 뭐 잘라낸다든지 뭐 내가 가가지고 다른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런 것이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불가능하고 누구나 가서 촬영하고 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불가능하다, 이거를 저작권 침해라고 막아버린다면은 다양한 표현 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결국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가서 결론이 치졌지만 제2기획, 아까 삼성전자 그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합의를 해서 광고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여담이지만 원래는 이름이 속섬이었는데 마이클 캐나가 작품을 이제 파인트리로 하면서 지금은 또 솔섬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음식 사진 같은 경우에도 저작권 문제가 심심찮게 일어나는데요. 촬영 대상 자체를 충실하게 표현하였을 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왼쪽 아래에 있는 게 이제 햄 사건의 햄 사진인데 이 햄 사건 보시면은 어떤 이렇게 창작성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그냥 제품을 그냥 잘 촬영한 거 아니냐. 라는 걸로 창조성이 없으면은 저작권의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 창작성이라는 사진에서 창작성이란 구도, 빛의 방향, 뭐 조절, 뭐 각도를 설정, 셔터 속도, 촬영 방법, 현상, 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작성이 인정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냥 찍기만 했다? 이거는 창작성이 인정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진 작가가 햄 광고 사진을 촬영했는데 업주가 돈을 안 줬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리고 그냥 무단으로 이 사진을 광고로 사용을 하였더니 대법원에서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사진 작가의 패소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광어회 사건, 오른쪽에 아래에 있는 이제 광어회 사진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찍은 것은 뭔가 창작성이 있지 않느냐. 아무래도 좀 이제 광어회를 이제 보기 좋게, 이쁘게 한 것도 있고, 뭐 조리개도 잘 찍었나 보죠. 그렇게 해서 창작성이 인정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저작물이다 라고 인정한 사건도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많이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부분이 폰트 저작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별 문제가 없지 하시겠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이 사업을 하시고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한 번쯤 갑자기 경고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간판에 사용된 서체가 우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라든지 홈페이지에 있던 어떤 글자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라든지 이런 경고장을 달리는 업체가 유명한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합의금으로 한 200만 원 요구를 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우리가 경찰에 신고하겠다. 뭐 이렇게 협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제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이 협박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경고장에 답변서를 작성하는 비용도 이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라고 경고장에 답변서를 작성하는 비용도 보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들어가니 굳이 가가지고 되지 않을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냥 합의금 내고 끝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딱 합의금으로 저쪽에서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외주하는 디자이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냥 내가 사업을 하고 내 간판이라든지 홈페이지 제작을 이제 외주를 맡기신 분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작권이라고, 이게 폰트의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폰트를 발생시키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자체의 무단 복제, 배포 행위가 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거지, 거기로부터 생겨낸 어떤 미술품, 어떤 그런 모양을 그냥 내가 간판으로 사용한다? 이거는 절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여기 외주 제작자가 한 거니 그걸로 찾아가세요 라고 그냥 뭐 말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무시하셔도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경찰 신고까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가끔 이제 또 경찰 신고가 들어가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문제되진 않습니다만은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셨다면 이때는 이제 가만히 있으시면 좀 안 되겠죠. 그때는 이제 잘 합의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경찰에 신고당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경찰에 신고당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간판이나 그냥 홈페이지에 일부 좀 사용하는 거라면은 영리적이나 상습적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 거고 사용한 부분이 뭐 한두 글자로 굉장히 미미하고요. 이 파일 자체를 어떤 복제한 그런 증거가 없을 거기 때문에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문제되는 것은 이제 약관이 좀 갑자기 중간에 변경이 되어서 원래는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유료로 갑자기 유료 폰트로 변경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약관이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았다면 보통은 이제 우리가 약관을 안 읽어보고 동의를 누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약관이 설명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요. 약관이 설명이 되려면은 누가 사람이 딱 붙어 잡고 이 부분은 이제 유료로 바뀐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알아보세요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동의 누르고 끝나죠. 그래서 약관이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무료를 갑자기 유료로 바뀐 상태, 즉 약관 변경으로 유료가 된 상태라면 민사상 손해가 발생하긴 하기 때문에 민사사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이제 잘 보시면은 10개 서체에 대한 그 서체 라이센스 비용이 한 100만 원쯤 해요. 좀 더 비싼 것도 있겠죠. 그 중에서 한 서체만 사용했을 거고 그 중에서 두세 글자만 사용했다. 손해가 굉장히 미미하다. 따라서 변호사 비용 최소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갈 텐데 이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까지 여러분께 이제 민사상 어떤 처벌을 구하기도 좀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보통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경고장 날라오면은 정경미 변호사가 엔간하면 무시해도 된다라고 했어 라고 생각을 하시고 무시하셔도 보통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혹이나 변호사 사무실이나 변리사 사무실 가셔가지고 간단하게라도 상담을 한번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것만 믿고서는 또 안 했다가 실제로 문제가 생길 사안일 수 있잖아요. 또 이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세요. 왜냐면 이제 본인들이 어떤 저작권을 갖는 것보다도 내가 혹시나 나도 모르게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냐 라고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일단 공정이용에 대한 부분을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어요. 공정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작권자로부터 어떤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이 저작권을 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거든요. 특히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은 타인의 저작물, 뭐 영화나 책, 게임 같은 거를 이렇게 소개해주는 콘텐츠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제 내부 알고리즘이 있어서 영화를 그대로 때려 박는다든지 드라마를 그대로 때려 박았으면은 원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보통 그렇게 안 해놓죠. 일부만 딱 표시를 해놓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게 뭐 결말까지 막 얘기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책이나 영화나.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게 문제죠. 최근에 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소개시켜주는 유튜브 제작자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어서 결국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것이 결말을 소개하느냐 마느냐였는데 결말을 얘기했나 보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작권 공정이용은 그런다는 건데 언제 그럼 공정이용이 됩니까? 라는 것은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치지 않은 경우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 목적, 성격, 종류, 용도, 뭐 비중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보는 것은 내 전반적인 콘텐츠가 있고 그 중에 타인의 저작권을 아주 일부 사용하느냐 뭐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크기라든지 소개되는 비중 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고요. 약간 이용하더라도 저작권자에게 뭐 이득을 침해하는 경우라면은 또 이득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어요. 애초에 이거는 법문도 따로 있는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역시 일부만 소개하는 경우에 되겠지만 문제가 없다.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나는 이거 비영리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걸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닌데도 무조건 공정이용이 됩니까?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비영리적으로 어디 가서 내가 블로그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어떤 책을 처음부터까지 소개하는 걸 만들었다 라고 하면은 아무리 비영리적이긴 하지만 공정이용이 안 되는 경우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허락받고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소개하는 정도로만 일부분 사용을 하여야 되고요. 저작물을 임의로 훼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거는 재산권의 측면이 아니라 저작 인격권적인 측면에서 또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저작물의 일부만 내 컨텐츠 내에서 내 자체 컨텐츠의 비중이 타인의 비중보다 커야 되고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사례를 좀 볼 텐데요. 손담비의 미쳤어 사건입니다. 5아이가 미쳤어라는 춤감을 이제 춤과 함께 따라 부르면서 동영상을 네이버에 올리니까 네이버에서 이걸 삭제해버렸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건 영리 목적이 아니다. 그리고 일부분에 불과하고 또 가창도 부정확하지 않느냐. 따라서 저작물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공정이용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다음은 이제 특허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라는 것은 특별히 허락된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특별히 독점이 허락된 권리, 원래는 독점방지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특정 분야에 있어서 한 업체가 독점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발명을 공개, 진보된 발명을 국가에 공개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가가 발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특별히 독점권을 이제 허락하는 것을 특허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중에 공개함을 대가로 주어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발명으로서 성립을 해야 되고요. 신규성, 진보성 등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 등록이 되면은 등록된 청구 범위와 동일한 발명을 타인이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의 물리적인 권리가 주어지게 돼요.
실용신앙권에 대해서 차이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특허는 발명이고 실용신앙권은 고안입니다. 여기서 차이점은 실용신앙권은 어떤 물건의 구조적인 성질의 구조적인 기계적인 부분이라 기계적인 부분이라면은 특허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나 조성 비율, 화학 물품 같은 물질에 대한 것도 다 하기 때문에 특허권이 조금 더 큰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허권은 신청한 날로부터 20년간 존재할 수 있고요. 실용신앙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 동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특허권이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하지만 특허권은 그 요건 자체가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요구하고 실용신앙권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 즉 꼭 고도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용신앙권이 조금 더 등록되기 쉽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의 그 발명이 물건, 기구 발명인데 이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면은 실용신앙권은 도전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실용신앙권은 도면 첨부가 필수인 점, 이 부분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허권은 이제 발명이어야 되고 신규성, 진보성을 인정이 받으면 특허라는 권리를 받게 되는데요. 출원 전에는 이제 발명 상담을 통해서 전략을 세워서 명세서를 작성을 하고 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은 중간 사건, 거절 이유가 떨어지면 여기에 대해서 보정이나 의견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 등록을 받는 과정으로 거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선출원 후 판매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유명했던 우리 마법 천자문 사건이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아직까지. 이게 특허가 됐었던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특허가 된 서적이었는데, 출원 전에 이거를 출판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등록이 되고 나서 특허 분쟁을 하고 와중에 출원 전에 출판이 된 것이 발견이 되어서 아쉽게도 이제 무효가 되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지 예외 중에 이런 것이 있어서 내가 출원 전에 판매를 했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막을 수 있는 길이 있기는 한데,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는 한데, 중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런 걸 인정을 잘 해주지 않고요. 따라서 해외에서는 특허 받을 수가 없게 되고, 내가 만약에 판 거를 이용해서 누가 이거 블로그에 올렸다, 이렇게 되면은 또 특허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어요. 따라서 공지 예외 주장이 있다고 해서 내가 아무 때나 공개하고 출원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고, 가능하면은 일단 특허 출원하고 판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누가 내 특허를 침해한다라고 하면은 내 특허가 유효하냐, 상대방이 어떤 권리가 있느냐, 권리 범위에 속하느냐, 그렇다라면은 경고장을 송부하게 되고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나 민형사상 대응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특허의 권리범위라는 것은 청구 범위를 의미하는데, 청구 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 요소를 실시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부, 통신부, 프로세서, 저장부를 포함하는 저장장치다. 예를 들면 그냥 핸드폰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저장장치를 내가 특허권을 받아놨는데 하나라도 치환, 생략, 변경이 되면 침해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균등 침해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예를 들면 통신부가 없는 전자장치를 누가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 특허권에 침해가 안 되는 거겠죠. 제가 사례를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30초 동안 150도로 열을 가해 열 프레싱하는 단계를 가지고 있는 옷에다가 이런 무늬를 프레싱하는 이런 업체가 갖고 있는 특허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청구항 1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30초, 150도라고 굉장히 한정적인 단어를 써 있죠. 보통 범위를 작성을 합니다. 28에서 32, 140에서 160,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 업체는 굉장히 단정적인 숫자를 써놔서요. 제가 이거를 검토해 본 적이 있었는데, 이걸 만약에 내가 29초 동안 하느냐, 31초 동안 하느냐, 이거 알 거는 뭡니까? 149도, 151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당히 권리 범위가 좁은 특허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왼쪽에 보시면 작품들을 작가가 올리고, 사람들이 이제 컵이나 핸드폰 케이스나 소파 같은 데다가 이런 작품을 인쇄해서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은 360도로 이제 화면을 보여주고, 사용자가 오케이 하면은 거기에 프린터를 해가지고 제품을 보내주는 그런 업체였는데, 아쉽게도 이제 경쟁사가 거의 똑같이 했는데 이 3D 화면을 제공하는 것만 빼놓고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특허 침해가 안 됐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또 상표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표권은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장인데 이걸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제목이나 명칭, 여러분이 이제 사용하는 간판, 식당의 이런 것들은 이제 상표권이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게임 제목이나 플랫폼 이름, 그리고 뽀로로, 핑크퐁 이런 것들이 이제 상표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왜 받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상표 사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어떤 이름으로 잘 지어서 식당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옆에 누가 똑같은 이름으로 해가지고 내가 원조인 거를 이제 빼앗기게 생겼어. 그러면 그렇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상표 등록을 받는 거고, 반대로 내가 나는 상표가 될지 안 될지 몰랐는데 누군가가 상표 등록을 내가 이제 하고 있는 동안에 상표 등록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너 이제 이름 바꿔, 이 이름 더 이상 쓰지 마라고 하면은 또 이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상표 사용을 정당하기 위해서 상표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선점해서 그런 브로커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보통 이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표를 받는 게 좋고요. 출원해서 등록까지 짧으면 10개월인데 요즘은 1년 좀 넘게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덥죽 사건 유명했죠. 골목 식당에서 이제 덮죽을 만들어서 파시는 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상표 출원 안 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올카드 인코퍼레이션이라는 곳에서 배달의 민족에서 이렇게 똑같은 이름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했고요. 실제로 상표 출원까지 진행을 했던 사건입니다. 많이 공부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보시면은 이 올카드 인코퍼레이션이라는 곳에서는 2020년 9월 4일에 상표 출원을 했지만 이 사장님이 최민아님께서는 이제 2020년 8월 4일날 이미 상표 출원을 해두셨기 때문에 실제로는 문제없이 잘 진행되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표권을 이제 키플리스라는 곳에서 검색해서 보실 때 이런 거 보시라고 제가 갖고 왔으니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살펴보십시오. 중요한 부분은 우리 출원일이 언제냐, 상표권자가 언제냐, 언제 등록이 되었느냐, 상표는 뭐냐, 지정 상품은 어떤 거냐 이런 걸 이제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 중요한 것이 이제 여기서 몇 번 상표를 출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표정을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는 우리 이름, 그 명칭만 가지고 상표 출원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특히 영어나 한글이 같이 있고 싶으셔도 가능하면은 둘 다 따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긴 합니다만은, 근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영월 된장 같은 경우에는 영월은 지명이고 된장은 상품 명칭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안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로고와 결합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영어랑 상표, 한국말을 이제 따로 하는 경우가 제일 바람직하지만 비용적으로 좀 더 아끼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결합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정 상품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출원한다고 다가 아니라 판매하는 제품 위주로 이제 20개까지 하실 수 있고 더 추가가 되면은 한 2,000원 정도 좀 더 추가 비용이 나오는 거고요. 지정 상품을 선택하고 이제 이게 내가 무슨 분류에 하느냐 1류부터 45류까지 상품은 분류가 나누어져 있는데 잘 선택을 또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를 선택을 제대로 못하면은 내가 상표를 받아놓고도 무용한 상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상표를 받으실 때는 가능하면 저는 이제 변리사를 통해서 좀 하시는 게 좋겠지만 안 되신다 하시다면은 키플리스에 가셔가지고 GD 이퀄 이렇게 브래킷을 쳐놓고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넣으시면은 이 상품이 어떤 분류인지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보셔가지고 상표 출원을 하시면 되겠어요. 레스토랑업은 43류에 해당을 하는데 가끔 이제 내가 칼국수를 판다 그래서 GD에 칼국수를 넣고 이제 보시다 보면은 따로 이제 20몇 류 쪽에 이제 칼국수를 판매하시는 게 있는데 이거는 칼국수 그 면을 이제 별도로 판매하는 거지 레스토랑업이랑은 좀 다른 거거든요.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기필코 43류 레스토랑업을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35류는 도소매업, 유통업 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시는 거고요. 이 위생장갑과 위생장갑, 도매업, 소매업은 유사하게 취급되긴 하나 동일하진 않기 때문에 제조 판매하시는 분들은 각 이 21류의 위생장갑을 이런 걸로 가져가시는 거고 유통업 하시는 분들은 35류만 가져가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주요 거절 이유는 이제 식별력이 없느냐, 이 보통 명칭이냐, 지정 명칭에 불과하느냐, 성질을 표시하느냐 이런 내용 때문에 거절이 되거나 이미 알려진 상표나 선행 상표가 거절되는 것이 상표의 주요 거절 이유입니다. 디자인권은 이제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 이들을 결합하는 것인데 어렵지 않아요.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디자인권으로 받는다는 거죠. 물건을 만들었으면 이 물건에 외관이 있을 거고 이 외관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상 디자인 같은 것도 보호할 수 있고요. 인형이나 티셔츠 이런 것도 외관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게 이런 걸 거예요. 인테리어. 내가 열심히 인테리어 해놨는데 바로 옆집에서 똑같이 베끼면은 이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제 친구가 하는 커피숍인데 이 친구가 저한테 물어본 겁니다. 인테리어가 디자인권 받을 수 있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안 된다. 그럼 내 옆에 나랑 똑같은 컨셉으로 누가 이제 커피숍을 지으면은 나는 여기로부터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유명했던 사건이 단팥빵 사건인데요. 왼쪽에 있는 단팥빵과 오른쪽에 있는 단팥빵은 지점이 아니고요. 서로 다른 가게예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단팥빵 집이 이거를 이제 비슷하게 베껴서 만든 건데 그래서 이런 식의 논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디자인권으로 보호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인테리어 자체는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보호하게 하기 위해서 류호정 의원이 지금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럼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느냐? 이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어야 되고 정말 거의 똑같이 만들어야 되기도 하고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기능적 저작물이라고 해서 저작권을 잘 인정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부정경쟁 방지법 제2조 제1호 제1항목에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부정경쟁 방지법으로 이제 보호할 수 있긴 합니다만은 입증이 까다로웠고 지금까지는 인정된 예가 없었었는데 이 옆에 있던 이 단팥빵 사건에서 오른쪽에 있는 단팥빵 집이 왼쪽에 있는 단팥빵 집을 인테리어 하기 전부터 사진을 촬영을 해가면서 원래 직원 관계였거든요. 직원이 나와서 차리면서 사진 촬영해서 인테리어를 이대로 만들어주세요라고 부탁했던 것이 입증이 되어서 항목으로 거의 처음 인정된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로 비슷하면은 이렇게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을 받으실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좀 많이 드렸는데, 특히 이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각 권리가 이제 사실 뭐 한 권리만 해도 저희가 뭐 몇 년씩 공부를 해야 되는 상당히 깊은 공부 내용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일일이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굉장히 겉핥기식으로 조금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그래서 궁금한 게 생기시면은 뭐 제 이름으로 이제 검색을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댓글창에 남기시거나, 아니면 지금 이 소상공인 그 지식 배움터에 나중에 댓글을 남기시면은 제가 한번 좀 이제 확인을 해서 여러분께 또 나중에라도 답변을 좀 날릴 수도 있고요. 지금 댓글 남긴 걸 좀 보시니까 영업비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게 있다고 하셨는데, 영업비밀을 좀 준비할 걸 그랬네요. 영업비밀도 이제 제가 잘 아는 권리긴 하거든요. 영업비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과거에는 영업비밀을 잘 보호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이슈였어요. 상당한 노력으로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을 것. 근데 이제 그 요건이 굉장히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이거 내가 이제 비밀 도장만 찍어두고 그 직원들에게 이거 비밀이니까 조심해. 내가 대화하는 사람과 이거 비밀이니까 어디 함부로 발설하지 마. 라고만 해도 영업비밀로 보호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영업비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가져간 사람, 몰래 훔쳐 가지고 나간 직원을 처벌할 수 있지만, 이거를 영업비밀인 거를 알고도 사용하는 그 타사까지 또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영업비밀 쪽에서 소송이 잘 안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대웅제약이나 메디톡스가 이제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분쟁을 시작하면서 영업비밀에 대해서도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기도 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엔간한 것들은 저는 이제 특허를 보호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뭐 고객 리스트라든지 여러분 영업처라든지 아니면 정말 비밀로 가져가야 될 그 뭐 음식을 만든 레시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가 훔쳐갔다라는 정황, 근거가 있다라면은 그런 것들은 당연히 영업비밀로 이제 보호하고 침해로 이제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고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별다른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